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5단원 내분비계와 운동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분비계, 호르몬의 특성. 호르몬은 인체에서 신경계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전달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많은 기능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신경계와 함께 외부 자극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운동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호흡순환 기능과 근육의 변화는 물론 내분비 반응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호르몬이 혈액량 조절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질의 이동과 분해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죠. 호르몬의 작용. 췌장에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비되는 주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인슐린 동그라미 쳐주시고 글루카곤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네 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호르몬의 어떤 그냥 간단하게 특성을 보면은 이런 거죠. 신경계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죠. 바로 우리가 발목을 딱 접질르거나 하면은 바로 중추신경계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아프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셧다운 돼서 잠깐 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끔 되죠. 그래서 못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쩔뚝쩔뚝 움직이게끔 되죠. 신경계 통해서의 그 의사전달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뜨거운 거를 딱 이렇게 만지면은 뜨거워 이렇게 바로 거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쵸? 호르몬은 약간 표현하자면 생화학 무기 같은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예전에 6.25 막 총 쏘고 뭐 이렇게 총알을 맞고 죽고 총알을 안 맞아서 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쵸? 근데 생화학 무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생화학 무기가 이제 미사일이 발사해서 생화학 무기가 뭐 강남에 떨어졌다. 그러면 서초동에 떨어졌는데 대치동에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한 사람도 몸에 막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방사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하고는 이 호르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생리학적인 부분에 필수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빌딩 운동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제제를 막 사용해서 몸을 더 많이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뭐 스테로이드 제제라든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심지어 인슐린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용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임은 분명하죠. 건강도 상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바디빌딩이라는 스포츠가 어때요? 내 몸이 최대한 동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가져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호르몬제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몸을 좀 더 사이즈를 크게 올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키라든가 자기의 어떤 체형에서 크게 벗어나게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크게 벗어나게끔 되면은 무리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관절 같은데 무릎이든 발목이든 뭐 허리든 관절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뭐 100kg 나가는 사람이 200kg 나가게끔 되거나 뭐 150kg 나가게끔 되거나 이렇게까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힘든
어떤 인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어떤 바디빌딩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몬스터 같은 몸을 보면서 우와 우와 막 이런 어떤 흥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림피아 같은 무대를 쓰는 선수들을 상대로 체중 100kg 나가는 선수한테 20kg 더 찌어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뭐 이러한 인터뷰를 또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체에서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혈당을 조절하며 상호 기량적으로 작용을 한다. 상호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처럼 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얘가 너무 과해지면 얘가 나타나고 얘가 너무 과하면 얘가 나타나주고 그래서 밸런스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서로 맞춰주는 거죠. 어느 한쪽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슐린은 혈당 증가 시 세포 안으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 저하 시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의 분해를 증가시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기량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적절한 그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인슐린은 혈당이 증가할 때 그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의 분해를 촉진을 시켜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고,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글루카곤은 체지방 분해를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착한 애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체지방을 빼고 싶어하고 날씬하고 이쁜 몸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글루카곤은 우리한테 좋은 애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인슐린 보실게요. 인슐린은 혈당이 높을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죠.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췌장을 다른 말로 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분비계를 다루는 이 챕터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 인슐린 글루카곤 부분이에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베이 있죠. 이베이. 그 인터넷 그 상거래. 그죠? 전자상거래. 이베이를 기억하시고요. 인슐린은 베타 세포, 이베이. 그리고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베인이라는 그 악당이 나오죠. 아마 배트맨이었나? 거기서 이제 이거 쓰고 나오는 그 악당이 있어요. 배트맨하고 싸우는 악당. 걔가 베인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베인. 그래서 베타세포 인슐린은 베타세포. 그쵸? 이렇게 이베이하고 베인으로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2형 당뇨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 문제죠. 당뇨병이라는 게. 그쵸? 당뇨병은 인슐린 문제예요. 혈당, 그러니까 혈중 글루코스를 얘기하는 거죠.
혈당이 골격근 등 여러 조직 세포의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혈당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간 및 근육세포에서 글리코겐의 합성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때문에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게끔 되면 살이 찌게끔 되는 거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 결국은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수치, 그 순간들을 좀 없애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복을 12시간이나 15시간 이런 식으로 좀 공복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면서 그 공복 시간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이후에 금식을 한다. 그러면 다음날 오후 12시 정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15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인슐린이 분비가 될 일이 없죠. 음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이 없으니까.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데 당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몸에서 간에서 키톤이라는 것을 분비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런 환경에 몸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체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태워지게끔 되는 몸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체지방이 찔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없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죠. 지방 조직에서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며 중성지방으로부터 유리지방산의 동원을 억제한다. 유리지방산, 혈중에 둥둥 떠다니는 지방을 이야기하죠. 즉 인슐린은 살을 찌게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혈당 상승, 혈중 지방산과 아미노산 수준의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이다. 그렇죠? 음식물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공복 상태로 쭉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거나 그러면은 인슐린이 확 분비가 높아지겠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액 내 포도당이 조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혈액에 떠다니며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혈당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 인슐린이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이 조직으로다가 유입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 떠다니다가 혈당이 또 상승하게 되면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혈당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당이 소변으로 나오게끔 되는 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은 혈액 내에 정상보다 많은 포도당을 조직으로 유입시키며 혈당치를 유지시킨다. 인슐린은 중강도 장시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농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한테 저 또는 중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끔 운동 처방을 하죠. 그렇게 운동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헬스장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당뇨가 있으신 제과점 사장님이 매일 헬스장에 오셔가지고 그 트레드밀 머신을 계속 타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글루카곤 보실게요.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분비가 될까요?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그래서 글루 가면 아파. 글루 가면 아파. 글루 가면 안 돼. 글루 가면 아파. 해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라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혈당량이 낮아지면 췌장이 어디? 알파세포죠. 글로 가면 아파 해서 알파세포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된다. 그리고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탄수화물이 간에 저장된 형태가 글리코겐이죠. 그 다당류를 분해를 촉진해서 포도당 분자를 만들어서 혈류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글루카곤은 글리코겐 분해 외에도 지방 분해도 하고 당을 만드는 과정 있죠. 그걸 당신생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을 만드는 것도 촉진을 시켜준다. 그렇게 포도당을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으로부터 혈중으로 글루코스 방출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더 잘 빠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글루카곤이 얼마나 우리한테 좀 그 체지방 빼고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지방 조직에 저장된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지방산을 방출시키도록 하는 효소인 리파제를 활성화한다. 그쵸? 카테콜라민, 성장 호르몬,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 등과 함께 지질 분해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얘네들처럼. 지질 분해 호르몬이 누구누구예요? 글루카곤, 카테콜라민, 성장 호르몬,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 얘네들이 지질 분해 호르몬이다라는 거. 운동 시 혈당 항상성 유지를 위한 내분비계의 기능으로 췌장의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혈당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췌장의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해야겠죠. 유산소성 운동, 그죠?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며 분비 장소는 췌장의 알파세포이다. 글로 가면 아파, 그죠?